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신학 아카데미 2022년도 제4회이자 마지막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선생님은 이주아 선생님입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아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사이버로 석사를 하고 이화여대에서 전자미디어로 박사를 했습니다. 미디어와 여성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교연이 페미토크라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일하고 있고, 특히 이제 과학기술과 여성 부분에서도 이제 관심이 많아서 아까 이제 잠깐 언급됐던 뭐 섹스 로봇이라든지 뭐 게임 속의 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여기 PPT는 안 쓰죠? 여기 있죠. 네, 네. 그럼 제가 화면 공유를 할까요? 네. 다른 분들은 좀 인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화면 공유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안 돼요? 비활성화했다고. 비활성화했어? 허락해주면 되잖아. 아니, 저희가 호스트라서, 네, 지금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디어 권력이라는 걸 가지고 메타버스와 여성신학의 그런 시대에 대해서 키워드가 3개나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메타버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이들 들어본 개념이지만 사실은 메타버스 하는데 메타버스가 정확하게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메타버스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거창하게 가상과 현실의 융합이라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말을 새롭게 만든 거지 지금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지금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한 기술이기도 한데 그 기술들이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기업들의 상술에 의해서 굉장히 가공할 만하게 발전을 하고 있으며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들이나 저는 디지털 이주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오프라인을 더 좋아합니다. 만나는 것도 만나서 커피를 먹는 게 맞습니다. 친구랑 같이 게임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쵸? 지금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입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디지털 공간이 자신의 공간입니다. 눈 뜨면서부터 잘 때까지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폰 좀 그만해라 그러죠. 걔들은 폰을 그만두면 생활이 없어지는 세대가 지금의 MZ세대 또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남편 세대는 아니면 지금의 40대는 친구를 만나서 PC방을 갑니다. 얘들은 게임을 하면서 친구를 만듭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상상력을 조금 우리가 발휘를 하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발제는. 왜냐하면 저희도 각자의 그 개인적인 성장 경험 안에 그냥 갇혀 있잖아요. 아무리 발전을 하려고 해도 현재 그 젊은이들의 디지털에 대한 어떤 집착 아니면은 그들의 생활 세계를 우리는 아직도 모르죠. 저도 친구랑 같이 교보문고를 가면 친구는 아직도 종이 다이어리를 찾아서 헤매요. 하지만 과연 그것이 통하지 않는 세대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데요. 어쨌든 지금 보시는 네이버 제페토라든지 미국의 로블록스라고 하는 그런 메타버스의 가상 공간에는 벌써 굉장히 많은 로블록스는 1억 3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제페토도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들어가 있고 제페토에서 열렸던 블랙핑크 사인회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7,500만 명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사실 저는 돈을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여성 신학이 좀 더 많이 발전하기 했으면 좋겠어서 7,500만 명이 100원씩만 냈으면 얼마일까요?
얼마요, 언니? 75억입니다. 그 기회를 알기 때문에 기업들이 굉장히 메타버스를 주목하고 있고, 제페토라든지 이런 공간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이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나이키라든지 구찌라든지 하는 유명 샵들이 전부 진출해 있어요. 그래서 아바타들이 먼저 입어봅니다. 물론 싸죠. 현실의 구찌나 샤넬보다는 훨씬 쌉니다만 그걸 입어보고 이렇게 해보면서 그 세대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샵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또 아바타들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안에서 의상도 만들어서 서로 팔고요. 근데 이 의상을 만들어서 팔면 옛날에는 현실에 있는 돈을 싸이월드의 도토리로 바꿨잖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거기서 잼을 벌잖아요. 잼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가 있는데 그게 달러로 바꿔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올린 수익이 현실 생활의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의상 디자이너들, 10대 의상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바타 옷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에 뭐 공짜로도 주고 하나에 500원씩도 하고 하는데 워낙 사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영앤 리치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더 재밌는 거는 거기서 웹툰이라든지 웹드라마도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되게 뭐야 이거 이런 식이지만 자기들은 너무 재밌는 거 있죠. 10대 로맨스, 일진물, 학원물 60만 배, 70만 회의 조회수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희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를 생각하면 정말 처참한 마음이 들지만 세계는 그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타버스가 그럼 뭐뭐뭐가 있는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증강현실이 있는데요. 증강현실은 현실이랑 가상이 만나는 거예요. 포켓몬 보고 게임 아시죠? 그러면 이게 딱 비추면은 포켓몬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걔는 없잖아요. 그런 거. 또 요새는 이제 조금 발전된 게임룸, PC 게임이라, 오락실을 가면은, 여러분 옛날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 댄스 머신 같은 거에 화면을 보면서 발을 막 움직이면, 갑자기 그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점핑 댄스. 점핑 댄스 같이 막 하면은 점수가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초기의 증강현실이에요. 우리는 그 화살표를 인지하면서 점수가 올라가는데 요새는 어떠냐면은 거기서 막 어떤 모양, 물고기들이 나오면은 여기서 이렇게 하면 때려잡아지잖아요. 한번 가보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이거는 사실 3살짜리도 아빠랑 같이 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야구장에서 그 1인 야구 있죠. 공이 날아오면 배트를 들고 쳤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공이 날아오고 배트를 들고 치는 게 아니라 신용을 하면 공이 날아갑니다. 스크린 골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우린 역시 아재 세대니까 스크린 골프를 생각하면은 날아가면 걔는 거기까지밖에 안 가는데 거기 보면 뭐 네가 뭐 홀인원을 했니 뭐 이글을 했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일종의 증강현실인데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 우리가 QR코드를 찍어요? 그러면은 그 주소로 들어가서 뭔가 활동을 하죠. 그것도 일종의 증강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라이프 로그입니다. 로깅이라고 하는 건 로그인이에요. 우리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인터넷을 할 때 데스크탑을 켰던 세대죠. 예. 데스크탑을 켜고 거기서 뭐 하다못해 카페 활동을 하든 아이러브 스쿨을 하든 싸이월드를 하든 하고 나서 꺼요. 그죠? 끄고 와서 다시 가족과 함께 오프라인으로 먹었다. 싸이월드도 맨날 그것만 들고 있진 않잖아요. 왜? 데스크탑에서만 할 수 있었으니까. 불편하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디지털 네이티브의 등장은 핸드폰입니다. 손 안의 컴퓨터이자 창이죠. 핸드폰, 지금도 사실 핸드폰 손에서 안 떼잖아요. 자기 절대까지 보고 있다가 뚝 하고 떨어지는 것 때문에 여기 손가락 사이에 끼우는 것까지 발명이 돼서, 예, 엄청 이제 그거 다 이렇게 끼고 다니고 하잖아요. 일어날 때 핸드폰 보면서 오늘은 무슨 일이 생겼지? 이러는데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더 하죠. 제가 처음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랑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핸드폰을 들이대는 거예요. 카메라를. 우리는 카메라는 언제 들이대요? 다 같이 사진 찍자 이러고 굉장히 어색한 브이로그, 이럴 때만 들이대는데 걔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브이로그를 해요. 진짜 별로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냥 요리하는 브이로그,
뭐 하다못해 공부하는 브이로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디지털 세상 안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공부하는 유튜브 채널이 그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어요. 보면 있잖아요. 3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공부만 해요. 계속 그것만 찍어요. 그걸 보면서 같이 공부를 하더라고요. 혼자 공부하는 게 싫어서. 그런데다가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저도 이제 우리 초기 했던 싸이월드는 I love school 말고 그다음 나온 게 카카오톡이랑 카카오 스토리 같은 거예요. 그것도 뭐 알람이 울리기도 하지만 스토리를 올리고 싶을 때만 열어서 올리고 닫잖아요. 우리 디지털 이주민들은 걔들은 페북이랑 인스타에서 살아요. 그냥 살아요. 인스타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제 문제로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스타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세상의 모든 인싸를 보고 자신의 자괴감을 양성하고 이런 게 그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인스타에 있는 사람과 그 인스타가 찍은 사람과 자기 원래 사람이 완전히 다른 경우도 있죠. 이제 역기능으로 가면은 자아 분열, 뭐 자아의 파편화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진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요새 좀 우울증에 약간 우울감이 있어서 그럴 때는 이제 코미디 개그 프로 이런 거를 보는데 저는 원래 그런 거 안 보다가 무엇이든 물어보사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너무 놀란 게 저는 이제 1970년대 초반생이고 저희 남편도 저보다는 훨씬 어리지만 어쨌든 지금 보면은 꼰대 세대인가 봐요. 저희는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연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연애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한 50% 이상이 소개팅 어플에서 만나요. 너무나 놀랬어요. 그걸 어떻게 믿고 그렇게 근데 생각해보면 저희 시누이가 30살 초반인데 어플에서 만나서 결혼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세대예요. 완전히 다른 세대. 거울 세계는 아시다시피 직방이라든지 구글 어스라든지 아니면 제가 여기 올 때도 이용한 카카오맵이죠. 현실의 세계를 그대로 옮겨놓을 뿐더러 훨씬 더 정교하게 옮겨놓고 네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다를 얘기해주는 그런 것들이 거울 세계고 가상현실은 증강현실은 현실에다가 이렇게 레이어를 씌운 건데 가상현실은 진짜 가상현실이에요. 여기 들어갈 때는 인터페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 구글 뭐 이거 안경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지금 구글 안경이 처음에 이 워치 있죠. 워치 팔렸을 때랑 똑같은 속도로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워치 차고 있는 젊은 세대들 굉장히 많거든요. 스마트워치. 네, 스마트워치. 사실 뭐 저도 싸구려긴 하지만 차고 있고 저희 남편도 차고 있고 30대로 내려가면은 거의 다 차고 있어요. 걔들은 또 진품을 차더라고요. 갤럭시나 애플이나 예, 슬픕니다. 돈은 제가 더 먹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세대인데 어쨌든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인터페이스 글라스라든지 아니면은 또 게임 얘기가 나오는데 가상현실 롤러코스터 타보신 분 없으실 거예요. 저는 몇 번이나 타봤습니다. 그 기계에 들어가서 뭐를 이렇게 딱 쓰면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돼요. 저는 그거를 몇 번 타보고 좀 있다가 땡땡땡땡이 망하겠구나. 왜냐하면 거기서는 사건 사고도 땡땡땡 롯땡땡땡 뭐 어쨌든 다 망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든 게 근데 워터파크는 안 망할 것 같아요. 물이라는 게 있어서. 네. 정말 망할 것 같은 게 너무 재밌어요. 제가 롤러코스터 마니아라서 정말 진짜 많이 타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재밌고 빙하기와 옆에는 공룡이 왕 하고 이런 거. 지금 놀이공원에 가면 웬만하면 이런 가상현실 체험 공간이 벌써 한 10년 전부터 있었어요.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도 데리고 다니면 아주 평범하게는 이렇게 어떤 종류의 안경을 쓰고 있으면 이 돔 같은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 막 공룡들이 쿵쿵쿵쿵 하고 그런 가상현실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정교해졌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메타버스 이러면 그렇게 새로운 게? 하지만 새롭지 않죠. 예, 새로운 건 뭐냐면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새로운 거예요. 디지털 네이티브가 살아가는 방식이 새롭고 메타버스를 아무리 만들어 보세요.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살겠어요?
우리는 우리끼리 사는 방식이 있죠. 저희는 이주민이라니까요. 이미 그렇던데 걔들한테는 디지털 네이티브한테는 메타버스가 정교해지면 정교해질수록 더 현실 같아질수록 이 현실 세계를 버려도 되는,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걔들한테는 온라인 공간이 현실이에요. 그거를 좀 생각하면서 조금 들어보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켓몬고, 그다음 라이프 로깅, 그다음 거울 세계, 그다음 가상현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어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미디어를 생각해야 되냐면은 사용하는 미디어에 따라서 사고방식이 달라져요. 그게 너무 좀 재밌어요. 이게 이제 미디어 생태학이라고 하는데요. 인지적인 방식이 달라져요. 아까 제가 국장님이랑도 얘기를 했는데 요즘 애들은 텍스트를 못 읽어요. 석사들도 읽기 힘들어해요. 제가 이번에 책을 내는데 그래서 비혼주의자 마리아라고 하는 유명한 만화책을 내신 그 린든 작가님을 섭외해서 그분의 사파를 잔뜩 넣고 저희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래야 읽을 수 있어요. 못 읽겠대요. 석사한 애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여성주의 책들 있죠. 그거를 줘봤단 말이에요. 못 읽기 힘들다고요. 근데 걔들이 그렇다고 이게 우열을 가릴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문자 미디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뛰어나냐?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전자 미디어로 옮겨갔어요.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은 옛날에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했던 일화가 있는데 학생이 교수님한테 메일을 썼는데 이게 지금 벌써 한 15년 전, 20년 전 얘기인데요. 유유를 쓴 거예요. 교수님 제가 뭐 늦어서 죄송하고 마감 시간이 늦었지만 좀 받아주세요. 유유 이렇게 썼죠. 교수님이 노발대발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교수한테 쓰는 메일에 이런 글자 같지도 않은 글자를, 그때가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이면은 2000년대죠. 2000년대면 아직 인터넷이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고 그때 한국 교회의 인터넷에 대한 대세적인 담론은 부정적이었어요. 사이버 세상이 나타나면 오프라인 교회가 사라질 거다. 그래가지고 악마, 사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조명하던 시대, 제가 석사를 하던 시대가 그때였거든요. 지금 유튜브 채널까지 전부 다 진출하고 더 많이 하려고 하지 못해서 안달이고 모든 그 크고 작은 교회를 상관없이 다 유튜브로 송출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튜브는 아무나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텍스트의 정교성, 논리의 정합성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우리도 이제 조금씩 따라가죠. 사실은 옛날에 20년 전에 유유를 썼다고 화를 내던 그 교수님은 아마 지금 손주들한테 치킨 사갖고 갈게 하트 하트 뿡뿡 이거 날리고 계실 거예요. 바뀔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게 사고 방식이 달라져요. 기술의 발전 속도가 여러분 보세요. 이게 김갑수 씨가 태어났을 때 방을 가득 채우던 크기의 컴퓨터가 처음으로 생겨납니다. 70년 전밖에 안 됐어요. 김갑수 씨 아직 너무 정정하게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2세대 컴퓨터가 이경주 씨 세대입니다. 좀 작아졌죠. 이제 방 하나만큼은 아니에요. 3세대는 송강호 씨 세대입니다. 이제는 탁자만해졌어요. 김태희 씨 세대는 이제부터 우리 아는 거 나오죠. 우리 이거 키면서 하이텔 하면서 막 파란 화면에 하얀 커서 깜빡거리던 그 시대죠. 네. 그리고 4세대 컴퓨터가 점점 발전했지만 586, 486. 예, 586, 486 나오지만 이제 미래 컴퓨터는 초소형 및 초고속화되고 이미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핸드폰이라고 하는 초소형 컴퓨터를 가지고 있죠. 언제나 이게 제가 굉장히 많이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펴서 들어가던 세대랑 늘 손안에 있는 세대는 완전히 사고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구술 미디어가 제일 오래된 미디어인데요. 구술 미디어는 지금 제가 발화하는 말을 뜻하죠. 구술 미디어 시대는 문자 미디어를 사용하는 확률이 퍼센테이지가 0.000000001%인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문자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인간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 제일 오래된 문자도 한 5,000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럼 그 이전에 인간이 살았던 시대를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근데 그때도 인간은 생존했단 말이죠. 그리고 노하우를 쌓았어요. 그런데 이 풀은 먹으면 되고 요거는 안 되고 배 아플 때는 요렇게 하면 되고 요런 거를 어떻게 배울 수 있었을까요? 외웠죠. 암기. 그렇죠. 집단 안에서 외우면서 배웠죠. 근데 모든 사람이 그것만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살아서 저절로 습득이 된 사람이나 아니면 기록사가가 있었어요. 머리가 비상하게 좋은 기록사가. 아주 그 집단의 부족 공동체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사람 살면서 불을 언제 피워야 된다든지, 나의 강에 물이 언제 범람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궁중에 있었던 사람들은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살아가야만 했던 사람들은 그런 지혜가 집단 안에만 있어요. 그럼 집단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얘기하면 너 나가. 그러면은 생존이 완전히 끊기는 거예요. 게다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시들 보시면은 굉장히 정형적으로 반복이 되죠. 운율이 있고 굉장히 반복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계속 비슷하단 말이에요. 옛날 호메로스나 고시대를 보면은 그거는 그래야지 기억하기가 좋으니까. 라임. 예, 라임이 있고 또 맨날 정형적인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요. 뭐 같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상당 같은 머리라든지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집단적이고 보수적이에요. 왜냐하면 문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딱 캐치를 못하면 사라져요. 그 지혜는 싹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야 아까 뭐라 그랬지? 그 약초 이름이 뭐지? 그랬을 때 물어볼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라져버려요. 운 좋게 훔쳐들었다고 해도 사라져요. 그럼 집단적이고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이때 권력 주체는 노인들이에요. 많이 아니까요. 나이가 벼슬인 세대가 된 거예요. 많이 알기 때문에. 그리고 노인들이 많지 않죠. 굉장히 수명이 짧잖아요. 노인들이 진짜 한두 명. 그래서 우리 외에 막 만화나 하다못해 옛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족장님이십니다 하고 나오면 젊은 족장 나오는 거 봤어요? 엄청 나이 많은 족장님이 나오시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달려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 주체가 굉장히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생겼냐면은 이제 필사시대가 있는데 장미의 이름에서 얘기하고 있는 필사시대가 있는데 필사시대로 구분하는 사람도 있는데 구술미디어, 필사미디어 이렇게 구분도 하지만 필사미디어 시대, 중세 예를 들어 서양 중세라고 해도 글을 아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였기 때문에 바로 문자미디어를 다루도록 할게요. 문자미디어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필사미디어 시대는 있잖아요. 책이 엄청 비쌌어요. 그쵸? 그리고 일일이 손으로 적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게 보이세요? 요거? 요게 우리나라 처음 들어왔을 때 필사한 성경 사본이에요. 엄청 많죠? 엄청 많은데 저게 성경 전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다음에 우리가 들고 다니던 성경은 인쇄미디어 성경이죠. 작잖아요. 뭐 물론 무거워서 흉기로 쓸 수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림보다는 작잖아요. 근데 지금은 성경 어디 있어요? 풀에 있죠.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문자 미디어 시대가 온 거는 이제 종교개혁 얘기라도 많이 하지만은 인쇄술이 발달한 게 굉장히 커요. 책이 싸졌어요. 가벼워졌어요. 휴대가 용이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식이 쫙 퍼지게 돼요. 종교개혁이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 인쇄술의 발달로 종교개혁이 성공을 한 거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마틴 루터가 나 이거 싫어 씩씩 거리고 있고 저쪽에서는 아마 칼뱅이 난 이거 싫어 씩씩 거리고 있었는데 있다고 쳐요. 그랬겠죠? 아마도 쯔빙글리도 그렇고 다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 네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나 몰라. 생각을 하는지. 그거 언제 일일이 써가지고 그쪽에 전달하려면. 근데 책이 탁 나와서 짧게 그리고 샥 하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야 뒤집어 엎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종교개혁이라는 게. 이때의 권력 주체는 엘리트 지식인들이에요.
중세 때 처음에 대학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대학은 뭐 때문에 만들었냐면 교회가 수도사들 양성하려고 만들었어요. 왜냐면은 교육기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라틴어로 뭐 천문학, 수학, 뭐 신학 이런 걸 다 해야 되니까 수도사 양성기관으로 했고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수도원에 들어가는 게 출세의 지름길이었잖아요. 그 마을에 가장 똑똑한 애가 소문이 나면은 좀 시가지에 살고 있는 주교님이나 추기경님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사제님이라도 오셔서 실험해보고 얼마나 똑똑한지 보고 오케이 픽업 해가지고 데리고 가서 걔가 나중에 출세를 해서 집안을 먹여 살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수도원에 갔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뭐 서울대 갔네 하면서 뭐 플래카드 걸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예였어요. 수사들 작았어요. 굉장히 많이. 그랬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중세 이후가 되면서 물류가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물류가 발달하면은 봉건제가 무너지면서 뭐가 생기냐면은 상인들이 생겨요. 그럼 상인들이 중산층이 돼요. 돈을 많이 벌죠. 사실 농부가 돈을 많이 법니까? 우리도? 마트가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마트가 생기기 시작한 거 예를 들자면은 돈을 벌어요. 자본주의. 예, 자본주의의 시작이죠. 돈을 버는데 돈을 벌면은 뭘 시킵니까? 자식을 공부를 시키기 시작해요. 우리나라도 우골탑이라고 했죠. 옛날에 대학을 소 잡아가지고 한다. 왜냐하면은 나는 무식해서 돈밖에 못 버는데 그 사람들도 알아요. 뭘 알아야 좀 더 권력에 다가갈 수 있다는 걸 알죠. 그러면서 대학에 보내기 시작해요. 중산층 시민의 자제들이 대학을 가기 시작하면서 시민층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권력 주체가 교회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대학을 다니기 시작한 시민들, 학자들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고 우리가 익숙한 문자미디어 시대가 바로 이때예요. 문자미디어. 근데 이때는 사실 제대로 정선된 교육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사실은 비싸요. 우리 다 돈 많이 들였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그게 다 그 돈을 왜 들였냐면 문자 텍스트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고하고 글을 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구술 미디어 시대 때는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무슨 헛소리를 해도요. 예를 들자면은 그런가? 하다가 싹 지나가요. 그럼 또 까먹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자 미디어는 받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책은 고정돼 있죠. 제가 한번 책을 쓰면은 제가 만약에 거기서 삐끗한 소리를 하면 그 삐끗한 소리는 없어지지 않아요. 고정돼 있어요. 그럼 이 책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무조건 집단 안에서 그렇구나 이러면서 살다가 책이 딱 있으면 이 지식이 있으니까 자기 방에 들어가서 독서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인간이 집단에서 떨어져 나와요. 구술미디어 시대에 보면은 너무나 미련할 정도로 집단에 초속되고 충성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는 이해를 못하잖아요. 왜 저러지? 안 그러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문자미디어 시대로 들어오면은 개인적으로 독서를 하면서 이 말이 틀린지 맞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인간이 사고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네. 그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때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서양의 근대예요. 그래서 서양의 근대는 이성, 개인화, 개별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합리성이 등장하는 거예요. 뭐 젠더가 잠깐 들어가자면 그게 이제 남성들의 뭐 고유한 영역이기 때문에 뭐 감성과 직관적 상상력을 위주로 하는 여성은 더 하등하고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건 놔두고 문자 미디어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왜 안 내려가죠? 전자미디어 시대가 나왔어요. 전자미디어의 1세대는 TV, 라디오, 신문이에요. 이제 시각이 다시 돌아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거대한 문화 권력만이 미디어를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일방향적으로 거의 많이 들었어요. 기껏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라디오에 편지 쓰는 거예요. 별이 빛나는 밤에. 예, 손편지 쓰고 막 잡지 뒤에 뭐 이렇게 조금씩 독재 이런 거 와, 나왔어, 좋아. 이거였어요. 우리 세대는 그래요. 그런데 인터넷 시대가 개막이 됐어요. 모든 사람이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어요. 요 인터넷 되게 초기에도 이래가지고 뭐 드래곤 라자 뭐 이런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인터넷에서 그 연재를 하면서 확 뜬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다 보면은 다 출판사에서 전부 다 이렇게 빠꾸빠꾸 맞은 사람들이에요. 다 처음에는 어때요? 출판사에서 책 내고 싶었겠죠.
만화로 치면 이현세, 신일숙, 황미나 세대예요. 그런데 계속 빠꾸를 맞으니까 나 그럼 인터넷에라도 그림 그릴래. 그 당시에는 태블릿이 없었기 때문에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스캔이나 사진을 해서 올리는 세대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대중이 기존 출판사 만화보다 훨씬 더 반응이 좋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강풀 작가예요. 강풀 작가를 모르신다면 뭐 26년이라든지 하여튼 그 은밀하게 그건 아니구나. 어쨌든 그 사람 은위는 아니고 예. 그 강풀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뭐 박광수, 광수생각 뭐 이런 식의 인터넷 만화들이 그걸 누가 내주겠어요. 출판사에서. 그 사람들도 출판사에서 내고 싶었는데 계속 안 된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올린 거거든요.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여성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됐어요. 옛날에 요리책은 누구만 냈다? 뭐 한복선 요리 전문가 뭐 이런 식으로 냈잖아요. 에세이집은 유명한 사람이 냈죠. 얼마 전에 김동열 선생님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분 같이 이렇게 이름 있는 학자들만 책을 내죠. 지금은 그냥 아무나 다 글 쓸 수 있어요. 브런치에도 글 쓰고 블로그에도 글 쓰고 할 수 있죠. 여성들이 자기 블로그에 왜냐면 여성들이 다 갇혀 있잖아요. 당시만 해도 그 교육기관이 영유아 교육기관이 많지 않았어요. 이 시대에. 어쩔 수 없이 갇혀있던 여성들이 자기 글을 살림이라든지 아니면 요리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그게 대박을 친 게 파워블로거예요. 파워블로거들은 여성들이 먼저 등장했어요. 지금도 남성들은 파워블로거들 잘 없습니다. 지식을 생산하는 일반인의 시대가 열리면서 보세요. 구슬미디어는 지식이 정말 집단에 한두 명에만 있었어요. 미디어 권력이. 미디어를 독점한다는 건 지식을 독점한다는 거거든요. 대학이 생기고 중산층이 생기면서 엘리트 지식인으로 문자 미디어 시대가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 대답하면 교수님이 가만히 있어요. 네가 뭐 하는데?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왜? 그분이 문자 미디어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된 게 지금 50대, 60대가 가지고 있는 석박사 학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옛날에 미네르바 사건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그 미네르바라고 하는 그 닉네임을 쓰는 사람이 경제 위기라든지 경제에 대해서 진단했는데 그게 너무 정확하게 맞아서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 박사일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대학을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냥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지식을 생산하는 일반인의 시대가 열렸어요. 옛날에 방송은 누구만 할 수 있었다? 방송국에 들어가야만 할 수 있죠. 지금은요. 저도 지금 방송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편집해서 올린다면서요. 그럼 그건 엄연한 방송이잖아요. 저 인스타툰도 그리거든요. 할 수 있어요. 인스타툰. 툰이에요. 이제 예, 만화예요. 며느라기가 예, 며느라기가 인스타툰에서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드라마까지 나왔잖아요. 야, 영화도 나와.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게 너무 멀죠. 지금도 유튜브 어떻게 해?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찍을 줄도 모르고 편집할 줄도 모르고 자막 넣을 줄은 더더욱 몰라. 하지만 그 시대는 이제 굿바이가 되는 시대가 우리들이에요. 젊은 애들은 저희 아들 초등학교 6학년인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게임 방송 하더라고요. 물론 구독자 수는 34명밖에 안 되지만 자기들끼리 동영상 편집도 해요. 핸드폰으로 동영상 편집을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야, 진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인스타툰을 그리면서 인스타그램 정말 하기 싫은 인스타그램에서 올리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인스타툰을 그리는 평범한 학생들이 친구 신청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출판사 만화 작가에서 이제는 그 다음에는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이런 플랫폼 만화 작가에서 그 다음에는 누구나 올릴 수 있는 인스타툰의 시대로 변하면서 권력이 변하고 있어요. 미디어 권력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담론 권력을 가지는 건 정치평론가, 아나운서, 아니면은 뭐 초청한 전문가들이죠. 지금은요. 노무현 대통령 누가 당선시켰어요? 노사모가 당선시켰어요. 그 노사모들은 누구게요? 인터넷에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누가 시켰게요?
인증샷 날리는 젊은 세대들이 다 탄핵시킨 거예요. 처음에 그 정도 될 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핸드폰으로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가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는 있잖아요. 소비자였죠. 어쨌든 우리는 소비자에 가까워요. 요즘 애들은 자기가 스스로 생산자가 돼요. 발화자가 되죠. 그러면서 자기의 해석을 갖다 붙여요. 이런 기세가 떴는데 어쩌고 블라블라블라 열받지 않냐? 이러면은 또 그걸 또 막 퍼다 날라요. 공역 나도 좋아요 파바바바박 달리고 해시태그 파바바. 우리 왜 강남역 사건 일어났을 때 그때 해시태그로 영패미들이 밀레니얼 페미니스트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때부터 그 여성주의가 확 올라간 것도 걔들이 전부 해시태그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 혐오가 아직 굉장히 상당히 있는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스트라는 단어를 물리적 세계에서는 발화하기 어려웠던 여성들이 온라인에서 모인 거예요. 여성주의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여성주의도 그렇고 여성신학도 그렇고 비슷하게 1980년대부터 시작이 됐다고 많이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동안 여성주의라든지 여성신학이 주로 연구자,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 정도의 논리적 정합성이나 정교함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여름바다. 근데 그런 애들이 평소에는 표현을 못하고 있다가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얻은 거예요. 우리 그 기독 여성주의에서도 보면은 뭐 믿는 페미, 가페미, 뭐 움트다, 뭐 여러 이것들도 전부 온라인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모를 때 누구한테 물어봐요? 옛날에는 어른들한테 물어보고 교수들한테 물어봤죠. 이제는 아무도 그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냥 구글 검색하지. 그러면 뭐가 되냐면 우리의 권위는 이제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권위 없어요. 예, 우리도 이제 구글한테 맨날 물어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평등해졌어요. 이제 나이가 많다고 어깃장 놓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났어요. 몰라요. 오히려. 저 맨날 조교들한테 배워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니? 왜? 문자 미디어는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그 문자 미디어를 들어줄 사람이 없네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다 재미없다고 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활 언어적인 걸로 아니면은 뭐 그림 하나로 그림 잘 그리거나 하는 금손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요새. 굳이 뭐 툰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얼마나 디지털 미디어 기기를 잘 만들어서 새로운 창작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여러분 미리 캔버스 아세요? 네. 미리 캔버스의 윤소정 박사님은 예외입니다. 김은정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네. 미리 캔버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은 정말 수십만 개까지는 아니지만 수천 가지의 다양한 이미지들이 템플릿의 형태, 뭐 카드 뉴스의 형태 이런 게 다 있고 그 안에서 이것저것 갖다 쓰고 색깔 바꾸고 글자 넣고 하면서 재창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새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웹장으로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번에 저희 책 나오는데 편집 출판사가 소개해준 디자이너가 너무 1970년대 학회지 표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패님들한테 이걸 봐라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열받는다고 미리 캔버스에서 해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게 표지 시안으로 확정이 됐어요. 예를 들자면. 하려면 그걸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떤 식이었냐면 기술이 일일이 자기가 손으로 그릴 수 있는 사람이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대한 저작권을 가졌는데 지금은 무료 이미지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고 무료 부금도 많고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재가공해서 창작해서 유통하고 공유하고 재창작을 하느냐가 디지털 네이티브들의 일상이에요. 저희가 아까 인스타트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 그림 잘 못 그리거든요. 그리고 태블릿이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구글에 보면 오토 드로우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개떡같이 그려도 찰떡같이 바꿔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다른 기본 거기에 없는 이미지들은 제가 이렇게 열심히 그리지만 궁전을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궁전이 떡 하고 나와요. 네가 그리고 싶은 게 이런 거야? 이러면서 열 몇 개가 쫙 떠요 위에서.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목소리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들려주고 싶고 이거를 누구나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게 메타버스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를 들어서 그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때 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사실이 호도됐냐면은 빨갱이들이 내려와서 폭동을 일으켜서 죽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 세대잖아요. 그런갑다. 방송은 거짓말 안 해. 신문은 거짓말 안 해. 이런 세대였어요. 그러면은 그 한 줌도 안 되는 세력들이 미디어를 잡고 사회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게 가능했던 세대예요. 여러분 평화의 땐 기억나세요? 평화의 땐 기금 모금 선거 그때 평화의 땐이 진짜 있긴 있었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검증할 수 없죠. 있으면 있는갑다죠. 지금 애들한테 그렇게 해보세요. 난리 나요. 먼저 딱 검색해보고 가짜뉴스다. 아니다. 기업에서 이건 친환경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딱 검색해보고 거짓말 불매하자. 이게 요즘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했을 때 기독 여성주의 또는 의문을 품는 자매들은 아직도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자매들이 아직 이런 게 있다는 거 사실 자체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메타버스의 사실은 주된 세대는 있잖아요. 2030이 아니에요. 1020이에요. 근데 1020은 아직까지는 재미만을 쫓아요. 그래서 아직은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노사모라든지 하는 이런 정치적 의제라든지 이런 게 아직까지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페이스북, 걔들은 페이스북 안 쓰거든요. 인스타만 써요.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 40대, 50대, 60대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쨌든 열심히 해요. 하지만 걔들은 인스타에서 놀아요. 릴스 막 찍고, 릴스 하세요? 짧은 동영상으로 탁탁탁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놀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은 우리 그거 해야 된다니까. 저희 이제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그들이 많이 사용하는 세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질문하는 자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가시화된 것은 인터넷의 발달, 특히 핸드폰의 발달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요새 데스크탑 키는 게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태블릿 샀어요. 거기까지 가서 앉아서 이거 키고 이런 것도 귀찮아요. 손만 열면 다 있는데 핸드폰에서 웬만한 건 다 이렇게 편집할 수 있거든요. 요새는 또 어떻게 하냐면은 핸드폰 자판이 작으니까 핸드폰을 끼울 수 있는 자판만 사가지고 핸드폰으로 작업하는 세대들도 분들도 많더라고요. 젊은 세대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달라지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여성 신학이 새롭게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반면에 여성 신학이 기존의 보수적 전통적 기독교가 독점하고 있던 교회 미디어 권력을 탈취할 수 있는 어떤 기회는 생겼죠. 그래서 우리도 유튜브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덩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체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아직은 그렇게 막 이렇게 반짝반짝할 만한 뭐는 없지만 조금 더 노력하고 꾸준히 한다면은 그리고 젊은 세대가 재밌어 할 만한,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안에서는 제페토 안에서 아바타 만들 수 있거든요. 그 아바타 안에 훌다의 서재나 드보라의 교실이나 미리암의 음악 교실이 될 수도 있고, 미리암이라고 하는 아바타가 어떤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서 거기서 콘서트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아바타들이 콘서트하고 아바타들이 웹소설 쓰고 아바타를 통해서 드라마를 만들고 이러면서 걔들이 놀고 있어요. 옛날 싸이월드 아바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바타 수십 가지로 만들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하고 돈만 있으면 의상도 너무 다양하고 동작들도 다양해요. 그럼 얘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마음에 드는 아바타들을 골라서 거기다가 명령을 내려요. 삐진 표정. 이 아바타는 돌아서 있는다. 뭐 이러면 탁탁탁탁 해가지고 장면이 딱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거기다 자막만 넣으면 돼요.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뭘 어쨌다고 이러는 거야. 이러면 한 장면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거는 툰이라는 형식이고 그걸 동영상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를 만들더라고요. 자기들끼리. 그러고 놀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드라마를 또 이어서 만들어요. 릴레이 드라마로. 자, 여기까지. 그러면 그다음부터 우리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또 이어가는 거예요. 게다가 놀라운 거는 통번역 기술이 엄청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저 옛날에 그 논문 쓸 때만 해도 뭐 구글 번역기 이런 거 하면은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잖아요. 지금은 거의 안 고치고 그냥 논문초록으로 냅니다. 거의 다. 저도 보지만 안 틀려요. 저보다 더 잘할 때도 많아요. 이제 맨날 앉아서 구글이 낫냐, 파파고가 낫냐,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굉장히 발전했어요. 머신러닝을 하잖아요. 딥러닝을 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본 건데 1년 전에 그때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외국애랑 게임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걔가 영어를 잘하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예, 저는 사교육에 쓸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구글로 쳐가면서 그러니까 왜 얘랑 얘기를 하기 시작했냐 했더니 그 게임에서 잘한 애가 별로 없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 잘해서 말을 걸어보고 싶었다. 근데 외국 어떤 이름인데 거기 동시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서로 번역이 돼가지고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의사소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통번역 기술은 점점 발달되죠. 게다가 제페토랑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로블록스는 상호작용을 기본으로 설계돼 있어요. 아바타가 그냥 이렇게 있지 않아요. 아바타는 끊임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얘기하고 친구 만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맵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자기 세계를 만들어서 친구를 초대할 수도 있어요. 그걸 팔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한국 여성신학자 협의회 여신학자 협의회가 뭐 좀 예쁜 이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누구 좋아하세요, 선생님? 성서 여성 중에? 별로. 네. 피비, 베베. 베베죠. 예. 베베. 베베의 뭐. 해가지고 베베도 있고 앉아서 아프리카에서는 하갈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영어 통번역이 너무 많이 발달됐으니까. 근데 그랬을 때 되게 좋은 점이 일단 놀이 문화를 접목시킬 수 있고 두 번째는 사실 우리가 백인 여성 신학, 그 다음에 우머니스트 신학, 루에이스타 신학, 그 다음에 아시아 여성 신학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여성 신학자들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까 한일포럼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만나잖아요. 근데 젊은 애들은 이게 신학인 줄도 모르고 할 수 있어요. 아프리카의 16살짜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나 하갈 보고 정말 짜증났다. 하갈 유색인종 여성인데 그때도 유색인종 착취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미국의 21살짜리가 새로운 여성신학적 지평을 열 수 있겠죠. 그 여성 교육은 보통 관계적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이걸 가르치겠으니까 이걸 다 외우세요. 쫙 하는 것보다 대화 속에서 새로운 알을 형성하는 방식의 교육을 이제 그 선배 여성 신학자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자 우리 이제 대화하자 이렇게 각 잡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막 얘기를 하다가 어떤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흑인 여성이 보는 하갈과 아시안 여성이 보는 하갈과 백인 여성이 보는 하갈이 다르겠죠. 또 60대가 생각하는 루시죠. 루스는 뭐 시어머니한테 순종적인 유교적 며느리로 얘기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서는 자매연대가 사실은 관찰되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만약에 또 20대는 미친나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친정으로 가겠다. 그래봤자 남인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세대와 지역을 넘어선 소통의 장이 이제 옛날에 인터넷은 영어를 잘하라고 가르쳤어요. 왜냐면은 유용한 페이지들이 전부 영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하여튼 뭐가 나오면 전부 다 공부하라는 식으로 어른들은 몰아붙이는데 봐라. 이 유용한 정보들은 전부 영어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넨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랬거든요. 지금은 옆에 보면은 번역하기 있어요. 그거 딱 누르면 되죠. 그러면 훨씬 더 참여가 가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할 것, 물론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저 제페토 들어가가지고 몇 번 해봤거든요. 어머 아바타가 안 움직여요. 계속 벽에 가서 서 있거나 막 잘 못 뛰고 막 이러더라고요. 저는 아바타를 이렇게 막 레게 머리에다가 막 이렇게 쫙 이렇게 제가 되고 싶은 저로 만들어서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그것도 자꾸 하다 보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오프라인 세계가 너무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미디어 권력 담론이 해체되지만 중요한 거는 새로운 권력의 세계가 메타버스가 될 거예요. 그 제페토라든지 지금 기업들마다 전부 눈이 번쩍번쩍해요. 어떻게 하면은 그 새로운 플랫폼으로 좀 더 그런 걸로 데리고 올 거냐. 그리고 요즘 10대 애들이요. 옛날처럼 우리 열심히 싸이월드에서 도토리 썼던 기억나세요? 그렇게 만족하지 않아요. 걔들 돈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걔들이 뭔가를 써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로 계속 메타버스가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유튜브 채널 굉장히 혼탁한 것처럼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유튜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다 유튜브도 하고 하잖아요. 이렇게 거대한 권력에 묻혀버릴 수 있었던 목소리들도 나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유튜브 안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메타버스를 보면서 미디어 권력이 해체되고 있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그리고 수많은 역기능들이 물론 상존하겠지만 이 역기능들은 처음에 사이버 얘기했던 초기랑 지금이랑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사이버 불링이라든지 그다음 혐오의 강화라든지 그다음 맨날 이제 댓글로 싸우고 우리 20대 애들 얘기하는 거 보면 잠을 못 잤대요. 그래서 왜 그랬니 그랬더니 댓글로 싸우느라고 잠을 못 잤대요. 아니, 교실에 와가지고 너무 열심히 듣더니 너무 피곤하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제 뭐 했니 그랬더니 밤새 싸웠대요. 그런 애들도 있고 또 성서 얘기를 정말 재밌게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윗의 입장이 아니라 밧세바가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과 함께 성폭력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안에 성폭력 얘기 많잖아요. 그게 누구냐? 암논한테 친족 성폭행이죠. 다말, 친족 성폭행에 대한 얘기도 거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말이 아바타로. 근데 여기서 좋은 거는요. 또 결국은 성폭행 당한 거 아니에요?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보아스한테?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팔아넘긴 거야, 뭐. 근데 또 꽃뱀이라고 또 보는 사람들, 남자들은 다 눈 보고 꽃뱀이라더만.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남자가 보는 세계와 여자가 보는 세계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저는 얼마 전에 남편이랑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연애를 7년 하고 지금 결혼 생활을 15년째인데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난 밤길이 무서워 이랬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너무 놀라면서 자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안 무섭겠죠. 지는 키도 170, 한 5가 넘고 건장한 남자니까 무섭겠어요. 난 맨날 무서운데. 같은 나라에, 같은 동네에, 같은 집에 사는데 이렇게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는, 그리고 사실 성서는 해석이잖아요. 정해진 어떤, 그냥 10명 읽으면 10명이 다 다를 수 있는 건데, 사실 여성신학이 얘기하고 있는 건 그런 가능성이잖아요. 여성이 보는 성서, 여성이 읽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지금 10대 여성들은 20, 30대 여성들과는 또 달라요. 그런 세상에서 또 그들이 읽는 성서 이야기가 아바타들을 통해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 교두보 또는 진입 아니면은 어떤 모델링의 어떤 의무 내지는 시대적 요청이 우리에게도 약간은 걸쳐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디어 권력의 주체성 딱 1시간 가까이 했는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더워요. 더워? 너무 네. 힘들었어. 공유 중지해 주시면. 네? 공유 중지할게요. 공유 중지. 네. 질문하실 게 있으신 분들은, 오디오를 켜고 질문을 해주시든지요. 채팅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질문을 준비하신 동안 제가 질문을 하나를 하면, 제가 너덜트라는 유튜브를 봤는데, 거기서 어떤 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포인트가 뭐냐면 그 전반적인 젊은이 상을 그려내잖아요. 거기서 코믹하게. 근데 전화로 중국 요리 주문을 못해요. 네. 네. 전화를 받는 게 너무 불편하대요. 그러니까
문자로 말하고. 그래서 어플로. 막 고민하다 앱으로 주문을 하는데 그 음식이 오면은 음식을 받으러 갔는데 누가 받으러 가느냐 갖고 싸우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배달 온 거를 받는 것도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지금 말씀하신 지금 20대 그 세대들의 특징, 메타버스에 빠져 사는 그런 애들의 특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꼰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저런 유리 멘탈이어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닥쳐오는 일들을 해결을 하면서 살까? 아, 여기서 이제 그게 좀, 꼰대 마인드가 딱 네, 나오잖아요. 꼰대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유리 멘탈일까요? 그, 안 해본 거니까 낯선 거예요. 맨날 배민으로 주문하는데. 그러니까 가끔 그런 것들 올라와요. 오늘 아빠가 전화로 중국집에 전화를 해서 주문을 하는데 너무나 존경스러웠다. 존경해. 우리를 근데- 존경하라. 근데 사실 저도 애한테 안 시켜봤지만 아마 아니 해본 적이 없는데 태어날 때부터 배민을 사용해서 태어날 때부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했던 세대인데 그게 어떻게 걔들은 그렇죠. 마찬가지로 키오스크를 사용해서 띠띠띠 나고 125번 나왔습니다. 그럼 딱 가지고 오는 세대인데 경험이 다른 거예요. 유리 멘탈이라고 하는 거는 많이 경험을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게 유리 멘탈이라고 하는 거죠. 걔들 안에서 욕도 잘합니다. 유리 멘탈 아니에요? 네, 게임하면서 유리 욕 잘하다가 멘탈 이제 뭐 계정 삭제되고 막 그럽니다. 유리 멘탈이면 욕 못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제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생산자들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아무리 뭐라 해도 결국은 이제 지금 현재 그 세계 거시 경제적으로 봐도 세계 경제의 본령은 결국은 제조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를 볼 때 뭐 걔네가 사실 뭐 IT 산업에서는 가장 앞장선 나라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자기네 나라의 제조업이 망해서 경제가 잘 안 된다는 거를 파악을 하고 한국에도 뭐 거의 뭐 총만 안 들었지 강도같이 한국 그렇죠. 기업들 보고도 다 그러니까 뭐 이재용부터 시작해서 뭐 삼성 뭐 SK 뭐 그런데 그런 대기업들한테 이제 미국에다 공장 세우라고 협박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바이든이 한국에 왔을 때도 사실 윤석열은 곁다리고 진짜 만나려던 건 이재용 만나서 공장 세우는 얘기 하려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타버스가 그런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과연 그거를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다시 또 그러니까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닐까. 제조업이라는. 한 50년 뒤에를 봐야 되는데, 물론 뭐 말씀하신 대로 원유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가격은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고, 그래서 관련 주식을 좀 사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주식도 그건 하시니까. 그렇고. 물려서 망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건데, 그 문제는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됐을 때 다 팔았어야 했어. 난 지금 여가부 폐지 때문에 지금 열받아 있으니까 마시죠. 자꾸 윤석열 얘기하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한 번 발전한 기술은 있잖아요. 절대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옛날에 산업혁명 시작했을 때 러다이트니 뭐니 해가지고 그렇게 부수고 난리를 쳤죠. 안 되죠. 예. 그런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어떤 제조업이라든지 1차 산업의 중요성이 커질 거예요. 그렇다고 4차 산업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지진 않죠. 당연히 우리의 생활에 어떤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을 차지할 텐데, 국민적인 제조 그렇게까지. 예, 봤어요. 예. 그렇게까지 말하자면, 타블렛으로 햄버거를 그린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가 먹을 수는 없는. 그렇죠. 네. 그런 거 아닐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네. 생활에 차지하는 볼륨이 점점 커지는 거는 일단은 사실이거든요. 예, 일단 사실이고, 사실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했을 때와 지금의 디지털 네이티브의 사용량이라든지 발전 속도를 보았을 때, 앞으로 점점 더 그것이 더욱더 그리고 사실 옛날에 우리 키오스크로 주문할 거라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그쵸. 우리가 옛날에는 전부 전화로 있잖아요. 계좌 이체했어요. 이제 기억도 안 나시죠? 이제, 계좌 이체 안 할 때 배달 오면 현금 줬어, 나는. 아니, 은행끼리. 내가 만약에 은행끼리? 언니한테 한다고 해도 전화로 폰뱅킹을 계좌 이체, 했었잖아요. 전화로는 한 적이 없어요, 저는. 폰뱅킹 많이 미국에 했거든요. 있었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아무도 폰뱅킹 안 하잖아요. 다 어플 쓰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배민이라는 게 있을 줄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새로운 식으로 우리의 생활에 들어올 것은, 다 그렇게들 많이들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윤서정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랑 약간 다른 부분이긴 한데,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가 있죠. 걔들은 손해보는 짓은 절대 안 해요.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정부도 메타버스 그 국가 무슨 성장 과제인가 뭔가 뭐 그쪽으로도, 했었어요. 드론 택시도, 원래 내후년에 상용화가 된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으로 옮기는 바람에 지금 마포랑 한강이랑 이런 데가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서 연기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용산으로 청와대 안에 있으면 모르는데 용산으로 이전을 하면서 원래 이제 있었던 비행 경로가 전부 다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됐어요. 대통령이 있는 집무실에서 뭐 3.6km 안에 들어가면 안 된대요. 사진도 못 찍는데 무슨 남산타워에서. 기니끼네. 그래서 뭐 그렇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드론이 택시가 되고 있잖아요. 어쨌든 전라도에서 실험을 하긴 할 거거든요. 하고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처음에 드론 나온 게 여러분 사실 몇 년 안 됐어요. 메타버스가 여성들을 위해서 미래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점이라고 했을 때는, 제가 아까 인터넷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질문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네. 진미디 선생님이 메타버스가 여성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게 뭔가 질문하셨어요. 인터넷이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참여의 기회가. 사실은, 뭐 아무리 남성들이 역차별이나 뭐냐 해도 여성들의 목소리, 여성의 활동, 이런 것이 너무나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길이 무섭지 않은 사람들만 앉아가지고 법을 구성하고 심판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밤길이 무섭다는 소리를 많이 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죠. 근데 그게 인터넷으로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메타버스 시대의 여전사들은 우리와는 또 다를 거예요. 그들의 세상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메타버스의 세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페북을 하면서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이제 유튜브가 끝일 것 같거든요. 네, 한번 일단 제페토를 일단 가입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지만 메타버스가 여성들을 위해서 기여를 할 수 있는 지점이라기보다는 여성들이 메타버스에서 참여를 해서 어떤 식으로 살아나갈지는 저도 모르죠. 10대들의 세상이니까. 하지만 그들을 위한 어떤 기반, 예를 들어서 꼭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이 약한 거는, 그들의 강점은 기술, 활용인데 그들이 약한 거는 논리적 정합성. 이라든지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들, 그다음에 여성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내야 되는가, 또 여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뭔가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우리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전달해주고 또 그 안에 분명히 자문 구하러 올 거예요. 걔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예,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같이 물론 주역은 그들이겠지만 우리는 어떤 디딤돌이라든지 아니면은 밀어줄 수 있는 지원자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메타버스가 발달할수록 그 여성들이 사회에 기여할 공간이 더 확장된다고 확신을 하는 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성평등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평등을 해야겠다는 필요가 이렇게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 그 기술의 발전이랑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기계가 없는 농경 사회에서는요, 성평등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힘센 남자들이 밭을 갈고 다 걷어들이고 여자들은 그걸 걷어들인 그 추수물이나 뭐 동물들을 뒤에서 관리하는 일밖에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성평등을 말하는 것이 힘들죠. 근데 이제 여자나 남자는 똑같이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건 기술이 이제 여자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을 다 해결을 해주니까 그 여성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거고, 그러면서 메타버스가 되면은 또 성에 의한 제한성이 더 많이 없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극단적으로 말해서 뭐 여자가 남자인 척하고 아바타를 만들어서 돌아다닐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그 여성들의 활동 영역은 더 확장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또 4차 산업혁명을 하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초연결선인데요. 연결에 있어서는 여성들이 확실히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10대 부모님들과 상담을 해보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남자애들은 게임. 저도 10대 부모지만. 여자애들은 카톡방에서 나오지를 않는다.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그 인터넷에 아들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아들이 1시간을 축구 경기를 하고 왔다는 거야. 놀고서 이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뭐 중학생인가 초등학생이. 그래서 누구랑 축구 경기 했니? 그랬더니 모르는 거예요. 이름을 몰라. 같이 1시간을 경기를 아, 그래요. 걔들 그래요. 걔네들은 단결을 못해요. 남자애들은. 맞아요. 옛날에 왜 네.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보면 여자 학교에서 여자애들이 화장실 같이 가요. 네. 난 절대로 안 해.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도대체 왜 화장실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뭐 양상마다 다르지만 더러운데.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식의 행위 양식이 좀 더 형성될 수 있다고 보고 여성들이 좀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한다면 예를 들어서 윤리의 원칙도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콜버그 같은 경우는 정의 윤리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캐롤 길리건 같은 경우는 돌봄의 윤리가 여성의 윤리가 되죠. 예를 들어서 막 여러 명이 같이 놀고 있어요. 남자애들끼리 같이 놀고 있는데 한 명이 룰을 어겨요. 그럼 남자애들은 너 나가 이래요. 그쵸? 근데 캐롤 길리건 그런데 여자애들은 봐줘요. 그래서 이제 콜버그는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윤리 발달이 떨어진다, 미숙한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캐롤 길리건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냐면은 여성은 돌봄의 윤리를 정의의 윤리보다 상위의 윤리에 놓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어떤 새로운 행위 양식이 형성되거나 어떤 담론이 변화하려면 어쨌든 주체가 많아져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성들이 주체로 자유롭게 기능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보면 있잖아요. 메타버스가 있잖아요. 게임 빼고는 있잖아요. 여자들한테 훨씬 유리해요. 남자들 뭐 쪼물딱쪼물딱 만드는 거 싫어져. 막 이렇게 맵 같은 거 이렇게 만들고 이러면 어느 세월에 이거 딱 이렇게 던져버리거든요. 그런데 뭐 물론 마인크래프트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거기서 맵을 잘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인크래프트를 좋아하는 어떤 남성보다는 바바바바바를 좋아하는 남성이 더 많잖아요. 근데 메타버스는 뭘 자꾸 만들게 돼 있어요. 만들고 소통하고 또 그다음 뭐 노래 부르고 뭐 올리고 서로 댓글 달아주고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그 물리적인 어떤 세계보다는 조금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 말씀해주신 거와 연관이 조금 되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타버스 그 가상 공간을 통해서 기존에 남성성이라고 여겼던 그런 우리들의 고정관념과 여성성이라고 여겼던 여자들은 다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이러한 어떤 부드러움을 가져야 되고 같은 등등의 그 여성성에 대한 그 이미지들이 예를 들어서 그 마인크래프트 말씀하신 거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이제 남성들도 많이 참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더 만드는 어떤 작업도 많이 하게 되고, 뭐 이런 어떤 서로 간에 이런 어떤 작업들을 통해서 여성성과 남성성의 그런 고정관념들이 많이 좀 희석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지금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게 우리가 꼰대라서 그런 거고요. 음. 이미 지금 20대를 일컫는 개념어는 하이브리드 남성성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하이브리드 남성성? 음. 왜 남성성이? 우리가 지금 상정하고 있는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남성성은 우리가 이때까지 쌓아왔던 남성성은 50대에서 그러니까 끝났습니다. 가부장적인 남성성에 끝났습니다. 대비되는 관념이 20, 30대는 일본의 남성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생계부양자 모델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트 통장 얘기가 맨날 나오는 거죠. 저희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대입니다. 여사친들이 많았어요. 많은데 어느 날 엄마도 아이라이너 있어? 물어보더라고요. 왜냐면 초등학교 6학년 되면 여자애들이 화장을 하기 시작해요. 많이 하잖아요. 옆에서 매일 그리고 있는 걸 보는데 좀 그리니까 이뻐져요. 엄마, 나도 좀 그려봐줘. 아이고. 그려줬습니다. 마음에 드나 봐요. 그 다음날 또 옵니다. 엄마, 오늘도 그려줘. 또 그려줬어요. 그렇게 한 3번 정도 하다가 4번째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줬어. 아이라인을 줬어. 야, 유튜브 채널 있으니까, 이거 하나 있으니까, 이거 넣어줄게. 네가 직접 그려.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사진 찍을 때 열심히 그려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대가 가지고 있는 여성의 이미지는, 우리가 쌓아온 어떤 이미지들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물론 근데 제가 게임이라든지 섹스 로봇에서 지적을 했듯이 그들이 기존의 남성성과 여성성이 수행되는 방식을 답습할까봐 걱정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미디어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살고 있는 곳이 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 현실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다릅니다. 또 자신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여름방학 숙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근데 진미리 선생님도 아들이 계셔. 봤습니다. 만났습니다. 저희 아이보다 어리더군요. 네. 중학교 들어가서 여름방학 가정 숙제가 면생리대 만드는 거였습니다. 남자애들도 그걸 만들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유튜브 채널 보고 만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남편은 이제 비록 저보다는 젊긴 하지만 어쨌든 걔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10대는 다 같이 모여서 유튜브, 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러면서 그걸 그냥 합니다. 이게 교육이 또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은, 이 기존에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조금이라도 빨리 물러갈 수 있게 어쨌든 우리는 많이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게 사실 이게 종적 연구잖아요. 이제 10대가 어떻게 20대가 되고 30대가 될까는 종적 연구이기 때문에 10년 뒤에 또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의 그 10대를 저는 이제 사실 이렇게 경험의 일반화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균열이 나거나 재구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요새 유튜브에서 이제 트랜스젠더 요새 인기 있는 풍자 피해를 보는데, 네. 정말 그러니까 남성성, 여성성이라고 이렇게 카테고라이즈 할 필요는 있는데 반드시 여자가 여성성을 많이 갖고 있다, 남자가 남성성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런 거 이제는 그거는 벗어나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풍자라는 사람을 봐도 너무 여성스러운 거예요. 저보다 더 사실. 그렇죠. 저는 별로 여성스럽지 않은데. 근데 그때 그 풍자 씨가 나와가지고 그때 하는 말이 사람들이 너는 왜 트랜스젠더인데 왜 뚱뚱하고 왜 안 꾸미고 바비 인형 같지 않냐라고 해서 풍자 씨가 나는 예쁜 여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여자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가 굉장히 멋있었는데 이제 아마 여성성 남성성이란 말도 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앞으로? 그게 무슨 근데 어떤 성향은 또 지칭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연대를 인간관계에 더 치중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목적지향적인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를 좀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좀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그러니까 여성성 남성성이란 말이 없어지면 이제 페미니즘이란 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그걸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지. 존재 이유를 페미니즘의 목적은 없어지는 거죠. 존재 이유를 잃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인 거죠.
네. 근데 또 뭐, 코멘트. 메타버스를 보면은요, 거기서 아바타를 만들 때 아바타를 남성, 여성으로 나누어 놓는데 그 아바타들의 모양이 그 여성은 전형적으로 허리가 가늘고 가슴이 크고 다리가 길쭉한 그런 모양으로 나오고 남성은 이제 남성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런 그 시각적인 남성성과 여성성의 구분이 있는 아바타가 메타버스에서 사는 그 거주민들일 경우에 남녀 간의 그 성에 대한 고정적인 생각, 이런 게 바뀔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가요. 이것도 저희가 사실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게임 속에서의 여성 재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딱 지금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그 부분, 여자들은 있잖아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걔가 종족이 엘프든 뭐 마법사든 좋은 편이든 나쁜 편이든 일단 다 예쁘고 젊고 전형적인 몸매를 가졌는데 남자는 늙은 남자, 뚱뚱한 남자, 젊은 남자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자 캐릭터는 레벨이 올라갈수록 옷을 벗어요. 분명히 전투 게임인데 남자 캐릭터들은 레벨이 올라갈수록 굉장히 예쁜 여러 가지의 갑옷과 무기와 막 이런 게 막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또 한 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도 압력을 가하면 왜냐면은 이제 바비 인형을 생산하지 않거나 또는 이제 바비 인형의 바비 인형과 반대되는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여성의 몸을 가진 인형들을 굉장히 많이 생산하라고 압력을 넣었고 또 바디 포지티브라는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마른 모델들이 런웨이에서 퇴출되기 시작했고 장애인 모델들이 나오고 실버 모델이 나오고 이런 것처럼 끊임없이 싸워야 나가야 할 지점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이제 겨우 만들어졌고 기업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우리가 돈을 안 쓰는 거예요. 불매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씩이라도 바뀌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또 게임은 있잖아요. 물론 많은 자본이 들긴 하지만 굉장히 그 주체가 다 달라요. 어쨌든 게임을 잘 만들어서 대박을 치겠다. 그러면은 가능한 한 남성 유저들이 많이 들어오는 MMORPG 게임을 하기 위해서 일단 여자를 굉장히 자극적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막 그렇게 기사도 이제 인터뷰도 하거든요. 그 제일 여자를 멋있고 자극적으로 그리는 사람은 연봉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 메타버스 플랫폼은 있잖아요. 그렇지 못해요. 굉장히 거대 기업만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조 단위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론 전쟁이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디즈니도 결국 우리한테 졌잖아요. 그래서 유색인종 공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또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성세대가 노력해줘야 할 지점이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저는 기성세대가 그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기가 참 힘든 게 이 돈에 대한 가치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제페토에도 들어가 봤고 이플랜드에도 아바타 만들어서 몇 번 가봤거든요. 근데 옷을 사는데 100원, 뭐 300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아까운 거예요. 100원인데 저런데 뭐하러 돈을 써야 되나. 그래서 무료로 된 옷만 입고 이렇게 돌아다녔었는데 그러니까는 그 메타버스 안에 있는 그 경제에 대한 동의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기성세대라는 거죠. 제가 기성세대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기까지는 많은 정신적인 개조가, 가치관의 개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대기업에서 기성세대를 이미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들의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버렸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메타버스를 그래도 자꾸 이렇게 체험하고 해야 그 안에서 이런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지
예, 할 텐데 음. 일단 거기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내가 좀 힘들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근데 재밌는 건 있잖아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데스크탑을 켜고 들어갔던 세대예요. 걔들은 거기가 자기가 사는 세상이에요. 오히려 걔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이상할걸요? 남자들 사이에서 제일 인기 많아지는 1번이 뭔지 아십니까? 다이아 레벨이에요. 뭐 아이템을 많이 갖고 있는 건가? 만렙. 맞네. 쪼렙 말고 만렙으로 가면은 버스 태워준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게임에서. 그게 뭐냐면은 걔만 옆에 따라다니면은 아이템 쭉쭉 하면서 쭉쭉쭉쭉 레벨 올라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거 게임 하나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걔가 공부를 못하든 걔가 뭐 싸움을 못하든 이런 거랑 별로 상관없이 갑자기 친구들이 확 하고 그러면은 그래서 왜 10대들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게임 아이템 지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 이게 실체가 걔들은 실체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 아바타 만들 때 뭐 잼 얼마 뭐 이렇게 때 미친나? 이러고 저도 있는 걸 너무 만들었어요. 그런데 돈 쓰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걔들은 5만 원, 10만 원도 써요. 게임 아이템 사려고 몇만 원씩도 써요. 실제로.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MMORPG 게임에서 30만 원, 50만 원짜리 아이템들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거래합니다. 아니, 뭐 차를 샀는데 뭐 몇백만 원짜리 차를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얼마 뭐지? 전에 빰빰빰빰빰빰빰빰 카트라이더도 보면은 예. 그런 거 30 몇만 원짜리 막 40 몇만 원짜리 있어요. 근데 그걸 타면 확실히 잘 되걸요. 근데 재밌는 거는 게임에서 잘하면 우리는 게임은 게임일 뿐. 나는 나잖아요. 게임이라는 거를 지금 예, 학자들이 굉장히 주목하는 게 게임에서 얻는 자기 효능감 그게 자아 정체성 영향을 미칩니다. 맞아요. 뭔가 이룬 것 같은 그렇지. 착각을 아니 줘서. 착각이 아니야. 이런 거야. 진짜 왜 이래 진짜 이게 진짜. 아니 꼰대들이 정말. 아니 그러니까 입시 경쟁에서 좀 해보다가 내 그냥 피부로 느끼는 이건 나의 직관에서 나오는 인상인데 입시 경쟁에서 해보다가 이게 장난이 아니니까 근데 게임에 들어가서는 뭐 조금 돈 쓰고 이렇게 하면은 금방 딱 자기가 뛰어난 존재가 되니까 그래서 뛰어난 거야. 게임에 이게 빠지는 문제가 거가 뭐냐면은 아직까지도 게임에 빠지는 좋은 것 대학을 같아. 가는 게 훨씬 더 실체가 있고 게임에서 만렙이 되는 게 실체가 없다고 생각하는 아니. 우리와 그들은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게임에서 만렙으로 아니 사는 그게 게 더 좋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니 다르다니까 개념이 완전히. 좋은 대학에 가는 게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근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을 관찰할 때 게임에 많이 그러니까 특히 한국 애들이 많이 몰려가고 거기서 또 세계적으로도 두각을 나타내는 그렇죠. 게 e스포츠 하잖아요. 입시 경쟁이 너무 심한 거에 대한 어떤 그 반작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여기 또 허영 목사님도 질문 있으시다고 했는데. 허연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시려다가 허연 목사님부터 하고 김은정 선생님 답변하겠습니다. 네, 아유, 네. 그 박사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 언어나 이렇게 말을 들으면서 이게 저의 어떤 편협한 사고 뭐 이런 것도 하여간 여러 가지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소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궁금한 거는 저도 이제 5학년이 되다 보니까 이게 교회학교 아이들이나 10대 이 아이들, 20대 청년들하고 이렇게 참 거리감이 좀 많이 생긴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어쨌든 그 세대하고 10대, 20대 세대하고의 어떤 소통, 이게 소통이 돼야 사실은 이제 이게 교회 공동체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 가능성이 될 텐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꼰대가 되지 않고 그런 세대들과 이렇게 잘 소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뭐가 있을까요? 노력은 우리가 더 많이 안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를 평등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교들이랑 열심히 점심을 마라탕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얘들이 또 한 1000칼로리 정도 돼 보이는 이따만한 와플을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한 3시인가 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 너네 그거 먹으면 저녁 먹으면 안 되겠다.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교수님 왜 저희의 저녁을 통제하려고 하세요? 그랬습니다. 상상이나 가십니까? 우리 시대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때는 있잖아요. 지혜는 누구한테 있었냐면 어른들한테 있었어요. 엄마나 아빠나 선생님한테 물어보면은 뭔가 해결이 되거나 했죠. 왜냐면 그분들은 축적된, 어쨌든 뭐, 그게 다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대부분 우리가 알기로는 맨날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더 많이 살았으니까 내 말 들어.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게 이랬죠. 지금은 걔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요. 그들은 우리를 지혜의, 혹은 어떤 권위자로 인정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뭘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보다는 그냥 나는 나이 많은 친구다. 그러면 걔들이 물어보기 시작해요. 오히려. 왜냐면은 아무리 평등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헛산 거 아니잖아요. 나이를 뭐, 왜? 고스톱 쳐서 딴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근데 분명히 거기서 나오는 어떤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기성세대가 저지르는 실수는 자신의 요만한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는데, 걔들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오프라인 세계를 사는데 굉장히 급급했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걔들은 어릴 때부터 온라인 세계에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빨리 찾고 훨씬 더 우리보다 많은 정보를 많이 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현격하게 떨어지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어떤 경험 세계가 좀 다르고 그러니까 서로를 존중하면서 나도 너에게 배우겠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 깊이 그 마인드가 있는 게 그거를 있잖아요. 걔들 또 머리 기가 막히게 좋아가지고요. 우리가 무슨 체하는 거 다 알아요. 잘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아까, 김은정 선생님 질문 하시려고 그러지 채팅으로 올리셨죠? 네. 네. 세대에서 나이가 들면 달라진 각 세대에서 통하는 권력의 의미가 다르네요. 나이가 들면 달라지지 않을까요는 그들이 나이가 들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렇대요. 네. 그래요. 물론 그렇죠. 걔들도 30대 되면 우리처럼 돈돈하겠죠. 왜냐면 돈은 변하지 않는 권력이니까요. 지금도 돈돈하지 않나? 지금도 돈돈해. 근데 이제 그 돈을 떠나서 이 돈을 가지고 뭘 하고 싶냐는 거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돈이 만약에 변하지 않는 권력이라고 치더라도 걔들은 돈을 가지고 게임 아이템을 사는 거고 더 나이가 드는 사람들은 뭐 명품 아이템에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면은 또 어떤 사람은 아파트를 사는 게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월급 얼마 안 되는 애들이 욜로족으로 사는 애들 많잖아요. 돈은 가치예요. 돈은 죽을 때까지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권력이겠지만 이 권력을 가지고요. 뭘 하고 사느냐는 달라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쨌든 개미처럼 모아서 내 집 장만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20, 30대들은 요새 또 청년연금인지 뭔지 있어가지고 6개월 일하고 우리 남편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맨날 와가지고 요새 젊은 애들 욕만 해요. 대기업을 다니는데 조금만 더 하면 정규직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6개월인가 1년 지나면 그만큼의 돈을 나라에서 주는 무슨 제도가 있대요. 그래가지고는 그거 딱 실업급이요. 아니 실업급이 아니에요. 실업급이 아니고 1,000만 원을 모으면 1,000만 원이 더 주는 뭐 또 그런 게 있어요. 적금. 그리고 실업급여도 있지.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요만큼을 받을 수 있는 그것만 되면은 정규직은 뭐 다 때려치우고 너 어디 가는데 여행 가요? 이러고 해외로 날라버리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40대, 50대는 어쨌든 내 집 마련 아니면은 뭐 어쨌든 어떤 정도의 유형 자산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해 못한 게 꽤 됐잖아요. 1억짜리 외제차 사는 젊은 애들 많아요. 월세 살면서. 얼마 전에 유튜브인가 거기서도 나왔었어요. 한 달에 무슨 하여튼 어마어마한 슈퍼카를 샀는데 그 차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네. 그런 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아까 허연
허선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안 하셨는데 이미 네. 아까 왜 메타버스에서 왜 여성성을 강조한 아바타나 임효명 박사님. 임용명 박사님이셨구나.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대중이 좋아하는 여성성, 그러니까 여자나 남자를 아바타로 구현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대기업들은.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장애인 아바타 그런 거는 안 만들 거 아니에요. 장애인 아바타는 아마 안 만들겠죠. 그리고 외모 지상주의는 더 강화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네. 권력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네. 여러분 이효리 핑클 기억하십니까? 핑클이 처음으로 대박을 쳤던 게 루비였습니다. 나는 그녀를 만났어. 너의 새로 거기 보면 남자가 바람 피고 있는데 한다는 소리가 I can't cry, I can't cry. 나는 뭐 너를 잊지 않겠어. 난 영원히 너의 여자야. 이러면서 굉장히 청순하게 해서 메가 히트를 쳤죠. 그 다음 몇 년 지나서 이번에 효리가 벗었어요. Just a 10 minute 하면서 벗었죠. 그 핑클 때는요. 청순하고 순종적인 전통적인 여성상을 구현했으나 그 다음에 이 효리 10미닛은 요녀 마녀예요. 섹시 그 파머파탈 이미지죠. 그것까지 대중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 21이라고 하는 그룹이 나왔어요. I don't care, 그만할게 이런 애들이 나왔는데요. 그때 제가 보고 기함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디자이너로 몇 년 일하다가 늦게 공부를 한 케이스인데요. 그 옷을 입을 때 있잖아요. 어떤 공식이 있어요. 패턴 플러스 패턴은 안 돼. 아시죠? 청청은 안 돼.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걔들이 그 공식을 싹 닦겠어요. 남성이 좋아하는 여성의 옷이 아니라 남성이 극혐하는 여성들의 옷을 입고 나왔어요. 징반지, 이따만한 알반지, 스모키 화장, 까만 매니큐어.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까만 매니큐어, 스모키 화장, 그 다음에 막 패턴 입고 막 이렇게 막 이런 좀, 갱들이나 할 것 같은. 걔들 성공했어요. 걔들을 성공시킨 건 소녀 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점점 권력에 접근할수록 물론 아까 말씀하신 뭐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건 안 나올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봐봐, 언니. 흑인 여성들이 돈이 진짜 많아봐? 그러면은, 주인공들이 흑인이 되지 않을까? 흑인은 되겠지만 가슴이 크고 허리가 가늘고 그런 이미지는 끝까지 유지할 것 같은데. 그건 모르죠. 아직 우리가 아무도 살아보지 못한 미래잖아요. 흑인이 아까 아시아가 그러니까 디즈니가 아시아한테 졌다 그러는데 그것도 결국은 아시아에서 디즈니 상품을 소화할 만한 경제력이 생겨서 아시아 사람들을 반영해야지 수익 창출이 더 잘 되니까는 그 아시아의 캐릭터들을 수용하기 시작한 거고, 그러니까 대중이 원하는 피규어들, 이미지들을 아바타나 메타버스에 수용을 한다고 생각을 할 때, 그게 과연 외모 지상주의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고 더 외모 지상주의가 강해지고 아바타를 만들고 그 아바타와 자기를 닮게 만들려고 성형외과로 달려간다든지 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새 유튜브를 보면서 또 좀 놀란 게 그러니까 외모가 능력이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풍자도 약간 그런 말을 하고 그 비슷한 나이 또래 애들이 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뻐져야 된다, 잘생겨져야 된다. 그거를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의 그 메타버스에서도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우려가 생기는 거죠. 외모 지상주의는 인류의 초기부터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거기에 성형 기술이라는 게 대중화되기 전에는 접근하지 못해서 안 했을 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토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지켜봐야 해야지 여기서 이 메타버스가 그것을 더 강화한다
하지 않는다까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는 좀 힘들 것 같고, 저는 아무리 그래도 어쨌든 권력의 주체가 조금씩 다양해지면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아시아가 돈이 되기 때문에 물란도 나고 이것도 맞지만, 아시아가 돈이 되기 때문에 뮬란이 나온 것도 맞잖아요. 그럼 뮬란이 나온 것 자체가 의미가 없겠습니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시아가 돈이 있기 때문이든 어쨌든 디즈니가 유색인종 여성을 만들었을 때 그거를 보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백인 공주만 보고 자라난 거랑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권력 주체를 자꾸 여성들이라든지 가지고 와야 한다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디지털 갭 말씀하셨잖아요. 저 위에 처음에 이 디지털 갭은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역과 자본의 양극화, 디지털 테크놀로지 갭은 항상 있었어요. 항상 있었어요. 이거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술이 갭을 더 크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술은 어떻게 보면은 길게 넓게 종적으로 보세요. 종적으로 보면은 갭은 항상 있었어요. 라틴어에 갇혀 있던 기독교가 문자 미디어를 통해서 일반인들의 손으로 갔고, 남성들에게만 주어 있었던 성서 해석권이 여성이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여성 신학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여성 교육받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인류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이고, 또 이제 지역과 자본의 양극화를 기술이 심화할 것이다. 반면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짜리 노트북 만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리고 요새 언플러그드 교육이라고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양극화, 예를 들어서 이제 코딩이라든지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이게 컴퓨터가 있어야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육 불평등 문제가 생기고, 그걸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10짜리 노트북을 만들기도 하지만 종이와 펜만 있으면은 코딩을 하는 것처럼 가르쳐서 그 코딩 원리를 가르치는 게 언플러그드 교육이거든요.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양극화가 생기면 어떡하나 그런 질문이 들어오셔서 이주아 선생님이 답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진미리 선생님이 상상력이라는 것이 그동안 쌓아온 정보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진정한 인간의 창의력은 갈수록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십니다. 진정한 인간의 창의력이라고 했을 때 창의력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생각하시는 수도 있는데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화가들의 처음 시작은 유명한 화가들의 모작을 열심히 그리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기술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은 그 많은 정보들을 굉장히 저렴하게 온라인 상에서 제공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새로운 재창조가 일어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림 그릴 줄 아세요? 만약에 구글 오토 드로우가 없었으면 저는 제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일단 없는데, 그럴 때도 구글 오토 드로우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저는 창의력이 없는 걸까요? 오히려 창의력을 발휘하기 쉽도록 기술이 좀 더 도와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자인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있잖아요. 디자인 처음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거는요. 이렇게 하얀 백지를 놓고 하지 않아요. 수없이 많은 패션 화보와 그것들을 막 보면서 그걸 재조합하고 이걸 여기다 붙이면 어떨까, 여기다 붙이면 어떨까 하다가 뭔가 하나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패션 화보들 다 비싸거든요. 앨런이, 보근이 하는 이런 것들. 그 비싸가지고 돈 없는 사람은 디자인 학과 되게 다니기 힘들어서 다 부자들만 다닌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있잖아요. 인터넷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랬을 때 훨씬 더 예쁜 디자인이 더 쉽게 또 훨씬 저렴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뭐 질문이 그만하죠. 없으시면 네, 강사 힘듭니다. 강사 선생님이 피곤하시니까 여기서 여기서 일단락을 짓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다 너무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좋은 질문들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디오를 켜시고 이주아 선생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 20대의 꼰대들도 처음에는 되게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20대 중에도 아날로그 성향이 강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날로그 성향이 강한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왜? 온라인을 싫어하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걔들은 사이버 온라인이라면 중독 게임 이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 학기 내내 깨트리는 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전공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낯선 거라고 해서 어머 난 꼰대인가 봐 난 안 된다. 이게 절대 아니에요. 20대, 30대 초반, 40대 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에요. 저는 이제 이걸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십몇 년을.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 이고 낯설 수 있지만 어쨌든 그거를 소개해드린 것에 저는 오늘 그걸로 다 일단 그 역할을 한 거고요. 예. 그래서 너무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